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2개월 동안 이 관세법 개론을 강의할 오철환 관사입니다. 저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린다고 하면은요, 저는 관사 12기로 합격을 했고요. 1997년 11월 달부터 해서 여지껏 이 관사 강의하고 관세직 수험생들을 위해서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관사 강의는 아마 제가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텐데, 대부분 다른 학원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관세법이다, 상품학이다 등등 하는 대부분의 강사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해서 강의하는 그러한 이 강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980년 10월 15일부터 인천세관에 그 초임 발령을 받아서 약 한 19년 동안 세관에 근무를 했고요. 1997년 3월 1일 날 그만두고 현재는 인천공항 세관 관할에서 해우 관세 사무소를 제가 개인 사업자로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 사업자로 이 관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심사라든가 등등해서 혼자 전부 카바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법인으로 지금 현재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D 관세 법인이라고 해서 관세 5명하고 해서 같이 이제 법인으로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 일반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해서 관세법이라든가 FTA 관세 특례법, 환급 특례법 등등 하고요. 또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FTA 지원 활용센터라든가 경제진흥원 등등에서 FTA 그 관세 특례법이라든가 원산이 결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원산이 관리자 시험을 대비해서 전국 여기저기에서 쭉 강의를 지금 현재 해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책 제일 뒤에 보면은 저에 대한 그 이력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절대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마 4월달이라든가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려고 이제 오셨을 것 같은데, 시적으로 봐서 상당히 좀 바쁩니다. 1월달, 2월달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듣고 3월달에 문제라든가 해서 쭉 하고 4월달에 시험을 보시려고 하면 상당히 좀 바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게 되는데요. 하여간 시험을 보신다고 오셨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1차 합격을 하고, 또한 올해 동차로 합격을 하는 것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을 올해부터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1차는 이제 올해 좀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내년도에 2차 합격을 하시면은 아주 굉장히 크게 선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제가 더 급해요. 제가 더 급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전부 없애버리고요.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굉장히 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관세 공부를 관심 있어서 공부를 조금 하셨다가 포기를 했다 다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올해 대단한 각오로 해서 이제 처음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텐데요.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무역 관련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2번 개정이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교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판이에요. 왜 구판이냐면은 작년 2014년 12월 23일 날 관세법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그 시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일,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2015년도 관세 시험 공고가 아마 1월 한 20일 정도에 있지 않을까. 그때 그 시험 공고하는 날 시행하는 법이 출제 범위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작년도 2014년 12월 23일 날 개정됐던 개정관세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이라든가 아니면 내일쯤에 이 교재 몇 페이지에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전부 수정을 하셔야 될 거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꼭 활용을 하시고, 또한 인터넷을 보는 수험생의 경우도 다운로드를 해서 분명히 이 교재를 수정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요, 객관식에 충분히 문제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개정이 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그 개정된 법률, 즉 최신 법령을 가지고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쫓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말씀드릴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약 50분 동안 수업을 하고요.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바로 시험을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되니까 빠지시면은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빠지시면은 그것은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하여간 부단히 여러분들 빠지시지 말고 분명히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두시고요. 또한 예습은 필요 없지만은 배웠던 부분은 바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개월 동안 관세법을 공부를 하시면 1개월 정도 지나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 헷갈리는 부분을 극복을 하려고 하면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일주일 동안 분명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시면 바로 시험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꼭 지키셔야지, 그런 것들을 지키시지 않고 가서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합격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선 교재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4페이지에 보면은요,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보시면 본 교재는 제1편에서 관세법의 주요 내용 하고요. 뒤에 보시면은 제2편 8페이지에 보면은 제2편 관세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크게 두 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관세법 개론이에요. 관세법하고 관세법 개론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관세법 개론은 관세법의 주요 내용 플러스 2편에 있는 관세의 기본 이론까지 출제되는 범위가 관세법 개론입니다. 관세법은 2차의 경우는 관세법이에요. 거기에 환급특례법 포함하는데,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2편에 있는 관세 기본 이론은 포함되지 않고 1편에 있는 관세법의 주요 내용만 출제되는 것이 관세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목이 관세법 개론이지만은 이 관세 기본 이론에서 여태까지 199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출제됐던 부분을 보면 관세 기본 이론에서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됐지.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그 출제 경향을 본다면은 관세 기본 이론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기본 이론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즉 1편에 있는 관세법의 주요 내용만 공부하시면 된다. 자, 그거 보시면서 제1편에 보면은 관세법의 주요 내용에서, 자, 제1장을 보면 관세법의 총칙, 2장을 보시면 납세 의무의 성립, 3장을 보시면 납세 의무의 확정, 4장을 보면 관세 징수, 5장을 보면 관세 채권의 확보, 6장을 보신다면 관세법상 환급제도, 7장을 보면 납세 의무의 소멸, 8장을 보시면 납세 의무의 완화제도, 9장을 보시면 탄력관세제도, 10장을 보시면 관세평가, 11장을 보면 통관제도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관세법 개론 문제가 40개 문제가 나오는데요. 40개 중에서 5문제는 FTA 관세 특례법이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35개의 문제가
관세법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 35개의 문제 중에서 거의 70% 80%가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이 35개의 문제 중에서 거의 70% 80%가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 중요성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2차의 경우는 거의 여기서 80% 90%가 거의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1차, 2차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을 보시면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13장은 보세구역제도, 14장은 보세운송, 15장 납세자의 권리 및 심사와 심판, 16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17장 조사와 벌칙, 18장 조사와 처분, 19장 보책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1편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 공부하시는 부분은 1장부터 19장에 있는 보책 조항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1장 통관 제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9장 거기서 안 난다, 출제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70% 80% 이외의 경우는 여기서 그 12장부터 19장까지 해서 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다. 이 내용이 아마 다음 달 아마 한 중순까지 11장까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2장부터 19장 보책 조항까지는 1장부터 11장처럼 어떠한 기묘한 이 설명보다는 법상에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 정도 보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1장에 보시면은 관세법의 총칙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재 14페이지, 그 14페이지 앞에 보면은요, 제1장 관세법의 총칙에서, 관세법 총칙에서 배울 내용은 크게 4가지예요. 관세법의 개념, 용어의 정의, 관세법 적용의 원칙, 제4절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부분을 배울 텐데요. 요 1장에서는 35개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제1장에 있는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2장부터 결국 11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2장부터 11장을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은 요 1장에 있는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개념을 정리를 해야 아주 중요한 2장부터 11장까지가 여러분들 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릴 때 각 장을 처음에 설명드릴 때 각 장의 개요 부분을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필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말을 많이 들으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상당히 유리하고요. 계속 또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관세법 1차 관세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배우는 이유는 2차 관세법을 위해서 1차 관세법을 배우는 것이지 어떠한 딴 목적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1차 합격을 하면 2차를 봐서 합격을 해야만 관사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1차만 합격을 했다고 해서 관사 업무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제가 과거에는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관사 강의를 하면서 1차 시험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느냐면 관사 1차 시험은 원서만 내면 엔간하면 붙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행정법이 바뀌고 회계가 들어오면서 그 회계가 발목을 잡아서 지금 20%가 안 돼요. 1차 시험 합격률을 보면 20%가 안 돼요. 그만큼 1차의 경우는 회계, 즉 여러분이나 저나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회계의 도사급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차의 관세법의 경우는 이 점수를 좀 높여주는 그러한 과목이다. 하나의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때 관세법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 가서 보면은요, 2차의 경우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이 관세법이 제일 낮아요. 2차의 경우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관세율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역실무, 관세평가, 그 다음에 관세법이에요. 관세법이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하면은 어떤 분석이 나오느냐 하면은 관세법은 1차도 배웠고 2차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등한시예요.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1차 같이 공부를 하면은 1차 공부했던 부분이 나중에 2차 강의를 할 때 전부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수업을 하면서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1차 때 공부를 잘 하시고요. 오늘 처음 관세법을 공부하는 그러한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관세법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정확하게 좀 공부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은 1차 문안이 합격하고 2차 공부를 할 때 보면, 아, 관세법을 내 처음에 배울 때 잘 좀 했으면은 이러한 습성을 가지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도 분명히 많이 하는 수험생을 굉장히 수없이 많이 봤던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뭐 무역영어다, 회계다, 또한 뭐 내세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2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관세법은 특히 2차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분명히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요. 수업 중에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제1절 관세법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개념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역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이다 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무역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이것을 알기 쉽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일본이다, 미국이다, 동남아다, 유럽이다 등등으로부터 그것을 한마디로 외국이라고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여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수입 물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은 수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물품을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뭐 동남아다, 이유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을 수출 물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수출입 거래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품이 있고 여기에 물품이 있어요. 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들여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내보냅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외국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수출입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국은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할 때, 즉 수출입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데, 이 통제 규제 방법은 모든 국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통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마다 전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출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른바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관세법, 우리 지금 배우려고 하는 관세법, 두 번째는 대외무역법, 세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통제 규제를 하는데 이것을 무역의 3대 법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2010년 그 이전에는 관사 1차 시험 과목에 관세법도 있었고 대외무역법도 있었고 외환거래법이 있었습니다. 요거 20문제에서 요게 한 과목을 해서 그 시험을 봤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내세법이 여기에 들어왔고요.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이 2차의 무역실무에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관세법은 뭐냐? 물품 이동과 관련해서 통제 규제하는 법이고,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무역에 대해서 청괄하는 법이라고 하고요. 외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수입하고 물건 수입을 하면 대가 지불을 하죠.
수출을 하면은 수출 대금을 영수를 하죠. 이러한 수출입 대금 결제와 관련을 해서 규제하는 법을 외환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고요. 이거 이외에 50여 개의 그러한 개별법에 의해서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통제 규제를 하는데, 무역의 3대 법규 이외에 여러 개의 개별법, 이것을 합쳐서 수출입 관련 규제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외국이고, 여기가 국경선이고, 여기가 관세선이고, 여기를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A라는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수입 계약 체결을 하고 가격 결정을 와서 1차분 얼마를 선박 항공기에 이것을 적재를 해서 국경선 넘어서 관선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일본,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관선 통과를 해서, 즉 선박 항공기에 이것을 태워서 관선 통과해서 국경선 넘어서 미국이다, 일본이다, EU다 이것을 보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수출 물품이라고 하고요. 또한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이 들어왔는데 단순히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그러한 물품이에요. 이것을 통과 물품이라고 하고, 이것을 법상에서는 반송 물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수입 물품이다, 수출 물품이다, 반송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요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를 해서 커스텀스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국의 경제적 경계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관세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세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그러한 영역을 관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국의 통치 영역하고 관세 영역은 뭐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때로는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관. 여러분이 아시는 요 근처에 서울세관이 있고, 구로세관이 있고, 수원세관이 있고, 성남세관이 있어요. 전국에 47개의 세관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해야 된다. 쉬운 말로는 세관을 통과해야 된다. 물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 비법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반송 물품도 마찬가지다. 또한 여러분들이 통관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것이 해외 직구라고 얘기를 해서 뭐 어떤 경우는 뭐 관세를 안 낸다, 어떤 경우는 얼마를 낸다라고 하는 그 신문지상에서 얘기를 할 때, 그때도 이 뭐 통관 절차를, 일본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를 해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선을 통과하는 거.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관세법 2조 13호에 보면은 통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관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물품을 수입, 수출,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해놨어요. 뭐 그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통관은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선,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된다. 이 세관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것을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반송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세관을 통과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장님, 내가 미국으로부터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등 이러한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라고 세관장한테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해줍니다. 수리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신고한 것을 받아들인다. 신고하고 세관에서 수리를 해주면은 수리의 의미는 관세선을 통과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세선을 통과를 할 때에 그 물품이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러한 물품이라고 하면은 관세를 요때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물품을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 세관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경우는 수출 신고 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을 관세를 통과해서 외국으로 보내면 되고, 반송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주면 이것을 외국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하면 관세법이 과연 뭐냐라고 표현을 하라고 하면은 관세법은 요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으로서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요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라는 얘기는 47개 세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요 관세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세관에서 다른 게 아니라 요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대로 물품을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반송을 하는 이 경우에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세관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거란 법이다.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로 조세법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국세법을 지금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세법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이다, 개별서비스세다, 주세다라고 하는 이 일반 세법을 보면은 그 일반 세법에 관련된 부가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이 과정 중에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합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물품 관리라고 하는 운송수단, 보세구역, 보세운송제도라든가 아니면 통관제도 또한 범법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일반 세법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관세법은 일반 세법과 달리 관세의 부과 징수뿐만 아니라 물품 관리, 범법 조사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도 일반 세법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1조부터 329조의 법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1조부터 329조, 329조의 내용을 아까 목차에서 본 것처럼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목차를 나누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1편에서 배우는 관세법의 주요 내용을 배운다라는 얘기는 1조부터 329조의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배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제1장과 관련된 내용이 관세법으로 본다고 하면은 1조부터 12조에 있는 내용을 관세법 총칙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해서 이제 배울 그러한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의 3대 법규인 관세법이다, 대외무역법이다, 외국관거래법이다, 50여 개의 개별법, 즉 수출입 관련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출입 관련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수출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수출입 관련 규제법은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대부분 통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조부터 329조로 관세법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관세법 251조 딱 하나만 수출 물품과 관련된 통제 규제 내용이고 대부분 328개의 경우는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공부를 하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뭐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그 내용은 뒤에 통관 제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관세법, 즉 수출 관련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수입 물품과 관련된 그러한 통제 규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부전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많은 물품을 고부가가치의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해야만 대외무역 증진을 이루고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FTA 관세 특례법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휴대폰이다, 자동차다, 고부가치의 그런 물품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것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얼마 못 팔잖아요. 많이 이것을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중국이다, EU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을 듣지는 않잖아요. 그 많은 물품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 FTA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즉시 철폐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차 세율을 적용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러한 핸드폰이라든가 고부가치의 그런 물품을 많이 수출을 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FTA 협정을 체결을 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11개 FTA 협정이 발효가 돼서 49개 국가하고 지금 열심히 FTA를 FTA를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연관을 여러분들이 지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수출 관련 규제법은 통제 규제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수출 물품에 대해서 통제 규제를 많이 한다면 수출 억제 정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만 오고 앵가는 것은 전부 뭐냐 규제를 철폐를 했어요. 제가 1982년도 인천세관 수출과에 근무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수출 통관에 관한 고시를 보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근데 지금은 얇아요. 그만큼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규제가 풀렸다. 지금 수출 통관이 늦어져 가지고 수출을 못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출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난히 합격을 해서 수출 통관과 관련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너무나 빨라요. 너무나 빨라요. 자, 그러한 문제는 없다. 수출과 관련해서 그만큼 억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이 이렇게 들어와요. 요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돼요. 요 통과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 세금을 쉽게 얘기를 해서 관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 징수를 합니다. 이때 세금을 내야 돼요. 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관세를 갖다 떼먹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비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밀수라고 하는 얘기는 이 관세를 갖다 떼먹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오는 수입 물품이 관세를 납부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데 국민 보건에 상당한 어떠한 영향을 준다든가 소비자를 혼란을 시킨다든가 등등을 하는 그러한 물품이 들어오는 그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혼란스러운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관제도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어느 옷 하나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 나벨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그 원산지가 메이드 인 뭐 차이나라든가 메이드 인 뭐 베트남이다 등등 그럴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의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원산지 표시가 원산지가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슬쩍 수입자가 떼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의류가 이 관세를 통과할 때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내지 않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통관 후에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다든가 아니면 지식재산권을 침해를 했다든가 등등 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의 의의를 갖고 있고 이 관세법이 만들어진 하나의 목적, 관세법 1조를 보면 관세법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관세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관세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탄생된 것이 관세법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징수를 하죠. 관세 부과 징수의 적정. 물품이 들어온다, 수입을 한다, 수입 물품, 나간다, 수출 물품의 수출 물품 통관의 적정을 기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하나하나 개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1차 때 쓸 거고 2차 때 50점짜리라든가 10점짜리 나왔을 때 서론 부분 등등을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그때 맞게 서론, 개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부단히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한마디로 관세법이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하느냐면 관세법의 기본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세법의 기본 플로우 차트는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우리나라까지 운반을 해주는 것은 선박하고 항공기가 들어옵니다. 항공기에 적재해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은 짐을 내려요. 하역을 해서 어디에 장치를 하느냐 하면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장님, 내가 어느 나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라고 수입 신고를 하면 그 수입 신고한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따진 것을 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해줍니다. 요 수리의 의미는 관세선을 통과를 해도 좋다. 관세선을 통과해도 좋다. 즉 세관을 통과해도 좋다. 그러나 그 물품이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서 그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면은 되는 것이다. 뭐 소비 사용이다. 뭐 예를 들어서 골프채를 수입을 한다. 그 골프채를 국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다. 소비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소비 또는 사용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세법의 기본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1조부터 329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1차 때 그냥 넘기시고 2차 때 가면은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쓸 내용 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선박 항공기를 관세법상의 운송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12장에서 배울 내용인데 법적 근거는 133조 내지 153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리할 것은 세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느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핵심적으로 배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반입을 해서
장치 보관을 하거나 제조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전시 건설 판매를 하는 이러한 구역을 보세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구역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154조 보세구역의 종류부터 시작을 해서 국고기소까지 해서 이 내용이 보세구역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반드시 부산항을 관할하는 부산세관에서만 통관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그 물품을 옮겨다가 서울세관에 신고해서 서울세관을 통해서 통관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한 절차를 뭐라고 하느냐면 보세운송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운송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13조부터 225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구역표는 13장에 규정이 되어 있고 14장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기묘한 그러한 설명보다는 법상에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 아니에요. 출제가 분명히 돼요. 출제가 분명히 되는데 이거는 쉽게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 정도 볼 그런 내용이지 뭐 기묘하게 어떠한 뭐 설명이 뭐 장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관세의 부과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세의 부과징수. 이게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1조부터 109조까지가 관세 부과징수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조부터 109조까지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차로 나눈다고 하면은. 그럼 물품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것을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관은 제9장에 규정이 되어 있고 목차상으로 본 11장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226조부터 시작을 해서 261조까지가 통관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통관제도의 경우 35개의 문제 중에서 한 4개, 5개 정도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출제위원들이 이 통관제도와 관련된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하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11장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납세자가 어떠한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관세법상의 납세자 권리 및 행처, 심사와 심판이라고 해서 110조부터 13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신고를 하고 관세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밀수로 나가 걸렸다라고 할 때 이것을 벌칙조항이라고 해서 268조의 2부터 시작을 해서 282조까지 쭉 규정된 것이 벌칙 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세범을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는데 그것을 조사와 처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9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칙조항이라고 해서 320조부터 329조까지가 이러한 보칙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요 부분이라는 얘기가 돼요. 요거 하고요. 요게 있는 통관제도 요 부분이 거의 뭐 1차나 2차의 경우, 2차의 경우는 거의 한 뭐 80%, 1차의 경우는 70%, 뭐 80% 정도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2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까지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요. 제1절 관세법의 개념에서 1번의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이러한 관세법은 일반 세법과 달리 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 이외에 운송수단, 보세구역 통관 등 물품관리, 범법조사에 관한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관세법의 목적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관세법의 목적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두셔야 2차 때 서론 부분을 기술을 할 때 이 부분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한마디로 관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FTA 관세특례법을 공부하시겠지만 FTA 관세특례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한마디로 무역,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의 3대 복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4페이지까지 설명드렸고요. 잠시 후에 15페이지에 있는 관세법의 성격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본론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